반갑습니다, 여러분. 1타 클래스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유동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죠. 자, 스포츠 사회학의 첫 번째,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입니다. 즉, 스포츠 사회학의 개념을 1장에서 다룰 건데요. 자, 스포츠 사회학,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스포츠 사회학이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그리고 체육사까지도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스포츠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큰 형님이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도 더불어서 따라오니까요. 보다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은 아마 7과목 중에 5과목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1강,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 하시죠.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즉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및 개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출제됐어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스포츠의 어떤 사회 과정에서 초점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 즉 한 학자의 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다른 학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의 정도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자, 즉 이 사회학이라는 큰 어떤 학문에서 뻗어 나온 하나의 학문이다. 무엇은? 스포츠 사회학은. 그래서 스포츠 현상의 사회적 개념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하고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더 이 어떤 스포츠 사회학이 쉽냐, 조금 더 수월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뭐 스포츠 기사, 스포츠 뉴스 이런 거 굉장히 쫑긋 잘 듣는 분들은 스포츠 사회학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의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정의로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은 운동 참여자의 운동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학문은 아니며 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비전공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수행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뭐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운동 역학, 즉 직접적인 원인을 어떤 능력과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학문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통찰력과 분석이 필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어떤 그 정의를 하실 때는, 이해하실 때는 한 학자의 이야기, 절대로 한 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A라는 학자가 있고 B라는 학자가 있고 C라는 학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 B, C가 얘기하는 큰 맥락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거를 각각이 세세히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자기의 학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막 충돌해서 논문에서 옥신각신해요. 내 주장이 옳다. 왜?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실 때는 한 학자의 어떤 주장만 듣고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워서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회학의 적용 및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 어떤 분야들이 있겠어요? 뭐 가족,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뭐 종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스포츠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지금 가족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포츠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 스포츠 문화가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포츠를 정치가 이용하잖아요. 활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랑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막 어떤 가지줄기처럼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어떤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그리고 기록 지향 이렇게 했어요. 각각이 들어가면 상당히 깊은 내용일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이론, 저희 1타에서 제공하는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60점 이상 맞고 합격의 지름길을 갈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가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거트만이라는 학자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이렇게 주장을 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시적 영역, 미시적 영역, 그리고 전문적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시적 영역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의 대규모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대규모, 좀 큰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성, 그리고 스포츠와 종교 이런 좀 큰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게 무엇이다? 거시적인 영역이다. 자, 그러면 미시적인 영역은 뭐예요? 거시적인 영역보다는 조금 사회의 소규모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집단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어떤 스포츠의 맥락, 그리고 뭐 지도자, 선수 이런 조금 작은 범위의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미시적 영역이다. 자, 그러면 전문적 영역은 뭐예요?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학문 연구에 관련된 보다 세밀하고 구체화된 전문적인 영역을 바로 전문적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와 유사한 분야라고 해서 자, 사실은 기출은 2018년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스포츠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놀이의 요소, 게임의 요소, 스포츠의 요소가 어떤 각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생활 스포츠 주사 시험은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이 훨씬 많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뭐 OT 영상 때도 그렇고 2022년 합격 전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다. 내가 이 비전공자로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인강, 특히 이론은 3번 정도는 그냥 음악 듣듯이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큰 맥락들을 알고 가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자, 생활 스포츠와 시험은 뭐다?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니다. 각각이 매년마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스포츠와 유사한 분야, 그 중에서도 놀이. 그래서 놀이는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활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6살짜리 남자아이가 막 모래놀이를 해요. 걔가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모래놀이를 하면 아빠가 칭찬해 주겠지? 모래놀이를 하면 엄마가 1,000원을 줘.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창의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게임은 무엇이다? 놀이보다는 더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경쟁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놀이와 스포츠의 중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포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게임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신체 활동으로 바로 규칙을 적용한 신체 경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놀이, 그리고 게임, 그리고 스포츠 각각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표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의 공통성, 바로 허구성과 비생산성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 하지만 놀이와 게임, 스포츠가 각각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와 유사한 분야로서 여러분들이 왜 스포츠를 좋아할까요? 이 생활 스포츠에서 왜 따려고 하세요? 거의 대부분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아니 체육 비전공자인데 왜 따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그냥 헬스장에서 취미로 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가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생활 스포츠에서 보디빌딩을 따고 인생 2막은 트레이너로 난 생활해야지 라고 그렇게 따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내가 골프를 취미로 쳤어. 그랬는데 골프 운동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어떤 막 스트레스에서 해소되고 막 그리고 다른 어떤 사회 활동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막 보람도 있고 나 스스로가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 골프를 따서 내가 골프 프로로 골프를 가리키는 티칭 프로로 활동을 해야지 이러면서 또 생활 스포츠사 골프를 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봤을 때 놀이의 요소와 게임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것이고 스포츠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가면 갈수록 4차 산업시대의 스포츠 분야는 굉장히 비전이 좋다. 아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정서적 기능입니다. 자, 정서적 기능에서 사회적 순기능. 자, 순기능이란 건 뭐예요? 좋은 점,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 자, 직접은 뭐예요? 내가 수영을 직접 하거나 테니스를 직접 치거나 이런 거 직접 스포츠를 하시는 거고 간접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거나 우리 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렇게 구경하러 가거나 그런 게 바로 간접이죠. 예, 그래서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요. 개인의 정서를 순화하여 공격성, 불안, 불만, 그리고 좌절, 스트레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순기능에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순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뭐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느끼면서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회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경험하면 진취적인 사회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스포츠 활동, 내가 축구를 하면서 같이 페어플레이 해야 되고 동료의식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회통합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통합하고 그리고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자, 스포츠를 하는데 내가 수영을 해요. 나는 수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야지. 10분만 해야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수영하면 1시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스포츠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희열을 느끼고 더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합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스포츠의 대중화. 그래서 생활의 활력소,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감 증대,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순기능들이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역기능입니다. 자, 역기능은 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단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스포츠가 좋다 해도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인삼이 몸에 좋아요. 그럼 아침에도 인삼 먹고 점심에도 인삼 먹고 저녁에도 인삼 먹고 아니야. 평생 그냥 인삼만 먹고 살래. 그럼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도 무조건 좋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역기능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통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회 지배층들이 일반적 사회 문제, 뭐 경제, 사회, 정치 등 이런 관심들을 스포츠로 분산시켜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뭐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들을 좀 작게 인식하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스포츠를 즐길 땐 즐기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할 때는 관심을 또 갖고, 그렇죠. 내가 스포츠만 막 빠져서 사회에도 등한시하고 정치부대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성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50%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스포츠도 즐기고 정치와 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이게 올바른 건전한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신체 소외 및 갈등인데요. 스포츠 선수를 어떤 목적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승리를 위한 하나의. 그래서 승리 지상주의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게 결국 1등만 기억하잖아요. 2등 누가 했지? 3등, 꼴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등만 추구하는 승리 지상주의로 인해서 자꾸 소외되는, 신체가 소외되는, 그리고 마치 운동선수를 하나의 제가 지금 이 분필을 잡고 있는데 분필처럼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런 역기능도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업주의 발달의 문제. 그래서 스포츠가 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 수단으로서 활용되면서 순수한 스포츠 정신의 훼손과 물질 만능주의로 발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명과 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 상업주의가. 굉장히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저변학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스포츠 상업화가 되면서 1등만 알아보고 그리고 너무 쏠림 현상도 심하고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의 차이도 점점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상업화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자, 네 번째는 국수주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포츠 경쟁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국수주의가 뭐예요? 자국의 이익, 즉 우리나라의 이익, 내 조직의 이익, 우리 팀의 이익, 우리 학교의 이익 이런 것처럼 국수주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국, 내가 속해 있는 팀 이런 것들에 우선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인식들 때문에 다른 사람, 타민족과 다른 팀 이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경쟁할 때는 선의의 페어플레이 경쟁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끝나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게 바로 순기능이다. 근데 순기능만 있을 수는 없다. 하다 보니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 이런 국수주의도 발생을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다섯 번째는 성차별입니다. 성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성의 신체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성차별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회차별 문제예요. 그래서 각 스포츠 종목에서 발생하는 인종 문제, 그리고 경제력 등에서 오는 사회차별성과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간에 일어나는 차별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스포츠도 양극화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똑같은 구기 종목인데 야구하고 핸드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구장은 막 응원 인파가 막 꽉꽉이죠. 핸드볼은 어때요? 썰렁하죠. 관객석이. 그런 것만 봐도 어떤 역기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역기능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우리의 인식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들입니다. 자, 주요 이론들. 자, 좀 딱딱해요. 하지만 좀 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얘기들은 그냥 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 영역이라고 하면 자, 이건 조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조기능주의입니다. 구조, 기능주의. 자, 그래서 사회는 상호 의존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 안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먹이 사슬, 여러 가지 막 사슬들이 있잖아요. 예, 먹이 사슬이라는 게 나빠요. 예, 풀이 있으니까 풀을 또 소가 뜯어먹고 또 소를 뭐 이렇게 늑대나 호랑이나 이런 또 육식성 동물들이 잡아먹고, 근데 이게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류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얽히설키 막 구조화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가정, 교육, 경제, 문화, 스포츠 뭐 너무 많죠. 정말 엄청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구성돼 있어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구성돼 있다라고 보는 주의가 바로 뭐다? 구조 기능주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막 꽈나, 그리고 학문을 주장한 뭐 A라는 학자, B라는 학자 내용이 조금씩 또 달라요. 거기서 오는 헷갈림 힘들죠. 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고, 그죠? 자, 파슨스라는 학자가 바로 구조기능주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여러 학자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의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가 바로 파슨스라는 학자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그래서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전체 사회의 균형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목적은 같다. 서로 각기 다른 기능들을 쫙 하지만 결국에는 통합적 목적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파슨스가 주장한 대표적인 구조기능주의의 이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에 접근해서 네 가지 요인을 체계 요구하고 있어요. 뭐 시스템 니즈라고도 하죠. 그래서 체계 유지 및 긴장 처리, 그리고 사회 통합, 목표 성취, 그리고 적응이라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통해서 체제 유지를 하고 사회 통합을 하고 국민 단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구조기능주의가 뭐지? 교수님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강의량이 많아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핵심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울 게 많아지고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뺐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시를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 그래서 사회는 항상 갈등이 존재해요. 그렇죠? 자, 내가 사랑해서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요. 그래서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인 또는 집단들이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속하는 데 불가피한 인류의 사회적 속성이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간에게는 갈등이라는 이 요소는 어쩔 수 없다. 가지고 가는 것이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이론은 스포츠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권력과 경제의 자원을 가진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 경기에 몰입하게 해서 지배계급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게 데이터가 없고 정보력이 늦던 그런 시절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화됐어요. 옛날에는 뭐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 교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을 나온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원도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원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써먹지 않아도 인간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이론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론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비판 이론이에요. 비판. 그래서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의 기준 사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수단. 그래서 가치 판단과 도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합리적인 사회를 형성하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국제적 스포츠 경기의 이벤트를 비판해요. 자, 스포츠 경기 이벤트, 예를 들어서 올림픽, 월드컵 막 선진국들은 막 안달났잖아요. 서로 막 개최하겠다고.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나라 평창올림픽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평창올림픽만 해도 지금 올림픽 이후에 그 시설들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고. 그래서 다시 일부 내지는 거의 많은 그런 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비판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자, 이거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맛깔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개인들이 자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정의해서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자, 그래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바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어요. 반. 딱 반. 50%. 근데 A라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B는 물이 반이나 있어? 이렇게. A와 B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똑같아요. 그죠? 이 형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50%딱 반이 있는데 A의 생각과 B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서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인 스포츠를 선호하는데 또 단체 스포츠를 선호하는데 이런 것처럼 각 개인의 선호도와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 의미가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 스포츠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박싱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너무 좋아. 막 A는 막 너무 좋아. 막 박싱을 보면은 내 공격성이 순화돼. 내 공격성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 대신 막 싸우니까. 근데 B라는 사람은 무서워. 왜 저렇게 인간이 그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피나게 싸우고 이런 걸 굳이 해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싱 경기인데 A와 B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걸 이론으로 해석한 게 바로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다. 이해됐죠? 자, 다음은 교환 이론인데요. 모든 행동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투자와 보상이 교환하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의 상금과 연봉이 올라가는 현상. 즉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내지는 벌을 받는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이게 바로 교환 이론입니다. 아셨죠? 자, 스포츠 사회학 1장.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즉 스포츠 사회학 개념을 한번 지금 시간 살펴봤는데요. 스포츠 사회학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올림픽, 뭐 스포츠와 경제, 앞으로 저와 이제 막 공부할 그럴 내용들,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문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기사나 신문 뭐 이런 것들 잘 찾아보고 이제 뭐 술자리든 식사자리든 여러 사람들과 스포츠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많이 했던 분들은 스포츠 사회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을 잘 공부하시면 스포츠 교육학 따라오고요. 스포츠 심리학 따라오고요. 스포츠 윤리도 따라오는 아주
스포츠 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는 가장 큰 맏형 그런 과목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